자, 오늘은 1-3 풍자와 태도라는 소단원이고요. 토끼전이라는 고전소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거기 페이지 넘어가시면 본문 있는 데다가 간단하게 토끼전 핵심 내용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 들어가죠. 첫 번째 갈래 쓰세요. 갈래. 고전소설이고요. 고전소설. 자, 그리고 판소리 계열 소설. 판소리 사설로 갔다가 나중에 소설로 다시 창작된 거를 판소리 계열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소설, 판소리계 소설, 그리고 풍자소설. 그리고 주인공이 토끼잖아요. 토끼.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우화소설이라고 해요. 이소부화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갈래 다시 정리. 고전소설, 판소리계. 판소리계. 판소리 계열 소설, 그 다음 풍자소설, 우화소설 하셨죠? 그 다음 성격, 두 번째 성격 쓰세요. 성격은 풍자적, 우화적, 그리고 해학. 해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해학. 되게 우습고 재밌어. 해학적. 자, 해학적이고 교훈적이다. 성격 4가지. 풍자, 우화, 해학, 교훈적. 그 다음 중심 소재 제재 쓰세요. 제재. 제재는 토끼 간이죠. 토끼의 간. 자, 그 다음에 주제 쓰십니다. 주제. 주제는 등장인물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등장인물의 입장에 따라서 약간씩 좀 달라지거든요. 일단 토끼 입장에서 봤을 때 주제 1. 토끼 입장에서 쓰세요. 위기 상황에서의 지혜로운 대처. 지혜로운 대처. 이런 거 우리 흔히 말하는 임기응변이죠. 임기응변. 위기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거는 토끼 입장에서도 되고요. 왜냐면 토끼가 욕심부리다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왕. 용왕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주제인데 쓰세요. 헛된 욕심에 대한 경계. 헛된 욕심에 대한 경계. 헛된 욕심에 대한 경계. 그 다음 세 번째, 별주부 입장에서, 자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임금에 대한 맹목적,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거, 알죠? 임금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 이걸 비판한 거예요. 임금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 비판. 요게 별주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리하셨나요? 거기까지 하셨으면, 자, 그 다음에 특징 2개만 쓸까요? 아유, 왜 이래? 특징 2개만 쓸까요? 간단하게. 자, 첫 번째, 특징 1. 특징 1 쓰세요. 특징 1. 당시의 인간사회를 우화를 통해서, 풍자 비판 하셨죠? 두 번째, 고사성어, 속담, 한자어, 그 다음 비유적 표현, 과장법, 대꾸법 등을 사용했다. 표현 방법이 엄청 많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작품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두 번째, 고사성어, 속담, 한자어, 비유적 표현, 과장법, 대꾸법 등 사용. 표현 방법 알아두시는 거 중요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수업에 들어갈게요. 첫 번째 앞부분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보시면, 자, 어느 날 하고 나와요. 어느 날. 거기 보이시죠? 어느 날은요, 특정한 날로 지정을 해준 게 아니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시간적 배경의 막연성. 시간적 배경의 막연성. 왜 고전소설들 중에 보면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딴 식으로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다 시간적 배경을 막연하게 설정해 놓는 거거든요. 자, 어느 날은 시간적 배경의 막연성. 그래서 고전소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 특징. 자, 국회의원은요, 우연히, 이유도 없어. 그냥 우연히 병을 얻었어. 자, 이걸 뭐라 그래? 사건의 우연성. 자, 시간적 배경의 막연성 쓰셨으면 두 번째, 사건이 항상 우연하게 일어나요. 우연성. 됐죠? 이것도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병을 낫게 해줄 약을 백방으로 찾았는데 효험이 있는 약은 어느 곳에도 없었고, 용왕의 평생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이런 뜻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사건의 우연성이죠. 어느 날 갑자기 띵 하고 도사가 나타난 거지. 얘도 사건의 우연성. 도사가 나타나서 용왕병에는 토끼가 아닌 특효약이야 하고 알려주고 사라졌어. 이에 용왕은 기뻐하면서 육지로 나가서 토끼를 잡아 신하를 찾았는데 토끼를 잡으러 가겠다고 자청하는 사람이 없네. 자, 근데 여러 신하 모임 중에 별주부가, 원래 별이라는 게 자라란 뜻이고 주부는 조선시대 벼슬 이름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별주부 자라가 나서서 토끼를 잡아오겠다라고 아뢰자 용왕이 크게 기뻐라 하면서 칭찬을 해줬어. 자, 이리하여 토끼 화상, 토끼 얼굴 그린 거. 그 얼굴을 들고 육지로 올라온 별주부가 토끼를 찾아 나서는 그 과정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거기 일단 본격적으로 발단 들어가기 전에 뭘 먼저 보시냐면 아까 시간 배경의 막연성 나왔죠. 그리고 사건의 우연성 나왔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쓰세요. 비현실성. 비현실성 쓰시고요. 어떤 게 비현실적이냐? 일단 공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북해 용궁이야. 용궁. 거기다 쓰세요. 북해 용궁. 비현실성으로 드러나는 게 공간적 배경이 용궁이라는 점. 하나 더. 공간이동, 육지에서 바닷속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공간이동 자체가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막연함, 그 다음에 우연성, 그리고 비현실성, 요 세 가지 묶어서 요거를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하죠. 고전소설에 주로 드러나는 특징들, 특징적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단 들어갈게요. 발단. 자, 어디 갔느니? 자, 시작! 별주부가 갈 곳을 알지 못하여 좌우 산천을 두루 살펴보니 그 다음부터 묶어봅니다. 산이 높지는 않으나 밝은 기운이 빼어나게 아름다우며 초목이 무성한 곳에 시내는 잔잔하고 절벽은 곱게 솟아 짐승은 슬피 울고 기와요초 나와 있어요. 활짝 피어있는 가운데 봉황새, 공작새, 봉황새가 넘나들며 꽃향기가 풍겨나고 벌나비가 희롱하며 지들끼리 논다는 뜻이야. 희롱한다는 뜻. 버들빛이 푸른 가운데 노란 꾀꼬리 왔다 갔다 하니 여기까지. 아우, 꾸며주는 말이 연락 일지, 그치? 요런 거를 만연체라 그래. 문체가 아주 긴 거. 간결체 반대가 만연체야. 자, 만연체로 뭘 표현했냐면 거기다 쓰세요. 산속의 아름다운 풍경을 열거 했죠. 열거. 자, 열거, 나열, 열거법이야. 산속의 아름다운 풍경을 열거. 만연체. 해슈, 산속의 아름다운 풍경을 열거. 자, 경치로 이름난 곳이었대요. 거기까지 끊으시고 문단 정리. 육지의 아름다운 풍경 묘사. 묘사 아시죠? 묘사? 자, 육지의 아름다운 풍경 묘사. 그 다음 별주부가 경치를 따라 올라가니 갑자기 산중에서 한 짐승놈이 내려왔는데 이게 토끼인 거야. 풀을 뜯어먹으며 꽃을 희롱하며 자신 있고 만족한 듯. 사실 토끼는 자신의 생활에 만족해하고 있었거든. 산중 생활에. 그러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별주부가 몸을 감추고 토끼 화상을 봤더니 그놈인 거지. 별주부가 기뻐하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토끼를 잡아다가 우리 대왕께 드리면 내 1등 공신이 되겠어. 사실은 자신의 영예를 위한 거네. 거기다 쓰세요. 별주부가 육지로 올라온 근본적인 목적은 이거죠. 1등 공신이 되기 위해서. 거기다 쓰세요. 별주부가 육지로 올라온 근본적 목적. 하셨나요? 그 다음 볼게요. 하고 긴 목을 늘이어서 토끼 앞에 나아가 절하고 말하기를, 토선생께 배나이다. 토선생이라고 높여주셨어. 왜? 비위 맞추려고. 아시죠? 그리고 이런 고전소설들은요, 낱말뜻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낱말뜻 같은 건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 뒷장 넘기셔서 라고 하니 토끼가 별주부를 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 어찌 나의 이름을 알고 부르니? 남생이의 아들인가? 목이 길기도 하다. 남생이라는 게요, 여기 보이시죠? 남생이라는 게 자라 비슷하게 생긴, 그러니까 거북이랑 비슷한데 좀 더 작은 애래요. 진한 갈색이 되는, 갈색의 그런 비슷한, 자라 비슷한 뭐 친척 같은 존재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걔랑 비슷하게 생겼네, 목이 기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토끼를 만난 별주부 쓰시면 돼요. 자, 별주부는 그 옆에 앉아서 보지 못한 말을 하며 성명을 통한 뒤 토끼에게 말하기를, 전에 보지 못한 말을 했다라는 표현은요, 바닷속 세계의 말이랑 산속 세계의 말이 다르니까 뭐 그런 소리를 한 거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자, 그러면서 토끼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몇 살이나 되었으며 산중으로 다니니 재미가 어떠니? 이거는 사실 이런 말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뒤에서 용궁 생활을 자연스럽게 이제 자랑질 하려고 토끼의 산중 생활에서 너는 요즘 사는 재미가 어때? 이러고 물어본 거야. 자, 그랬더니 토끼가 웃으며 아까 만족하면서 산다 그랬었잖아. 토끼가 웃으며 대답하기를 나는 300년 동안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첩첩 산중에 온갖 꽃이 흐드러지게 활짝 피고 상서로운 왠지 좋은 그런 복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운이야. 상서로운 구름은 은은하여 푸른 솔은 축축 늘어져 있고 푸른 물은 잔잔한데 향기 무성한 곳으로 자, 그 다음 줄 치세요. 시름 없이 두루 다니면서 여기까지 줄 치시고 자, 이게 뭐냐? 인간 세상에서의 토끼 생활일. 인간 세상에서의 토끼 생활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의 토끼 생활 첫 번째. 백초의 이슬을, 백초라는 거는요, 그 백로초 강백초, 백로강백초라는 말을 줄인 건데요. 그러니까 가을밤에 내리는 그 찬 이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슬. 가을 서리, 뭐 이슬 이런 거. 자, 백초의 이슬을 싫도록 받아먹고 산속의 화초의 향기를 마음대로 내 몸에 쏘이며 무주공산, 여기 또 주치고 무주공산에 거침없이 왕래하며 산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며 내 멋대로 산다는 얘기지, 그치? 두 번째, 토끼 생활 2, 분별 없이 내 몸이 천복만악 다 나와 있어요. 때때로 기어 올라온 세상에 굽어보면 가슴속이 시원하니. 여기까지 세 번째 토끼 생활 3. 그 재미는 입으로 말하기 어렵다. 자네도 세상 의미를 취하려 하거든 나를 따라 도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자기 살아가는 모습을 자랑하는 거죠. 여기까지 끊으시고 산중 생활을 자랑하는 토끼. 산중 생활 자랑하는 토끼. 하니 별주부왈 대답하기를 선생의 말이 좋아서 인간 세상의 경치를 그토록 자랑하지만 나는 본래 인간 세상에 머물러 사는 바가 아니라 북해 용왕의 신하로 주부 벼슬을 하는 별주부고요. 자기 자신 소개하는 거야. 자기 소개. 수궁의 벼슬 다니다가 마침 그 다음 묶으세요. 동해 용왕이 여기서부터 동해 용왕이 환갑잔치 한다고 사실은 우리 궁중에 보내 왕을 청하였는데 우리 대왕이 우연히 병을 얻어 성하지 않아서 못 가게 돼서 왕의 태자께서 날 보고 인간 세상에 나가 해변가로 다니며 어부들이 어디서 낚시질하는가 알아오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죠. 뻥치는 거야. 하시기에 세상에서 알아보고 돌아가는 길에 이곳에 화초가 활짝 핀 걸 보고 잠깐 구경하려고 왔다가 너를 만났어 라고 표현했어. 그치? 여기다 쓰세요. 인간 세상에 온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는데 거기다 써요. 별주부가 토끼를 속이기 위해서 사기꾼. 별주부가 토끼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설정한 상황. 쓰셨어요? 별주부가 토끼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설정한 상황. 마음의 기쁨을 헤아릴 수가 없다. 실제로는 얘를 만나서 기쁜 게 아니라 이제 간을 찾았구나 그래서 기쁜 거죠. 사실 이 전의 내용을 보면 막 호랑이도 만나고 막 별 무서운 애들 다 만나고 막 산전수전 끝에 얘를 만난 거거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선생도 인간 세상의 경치를 자랑하니 나도 보이죠? 나도 용궁의 아름다운 경치를 잠깐 자랑할 테니까 들어봐. 자, 여기 토끼 유혹하려고 하는 거죠. 의도는. 그치? 거기다 쓰세요. 화려한 용궁 생활을 소개. 토끼 유혹하고자 하는 의도. 화려한 용궁 생활 소개. 토끼 유혹하고자 하는 의도 하고 끊으시고 여기까지 뭐라고 쓰시느냐 쓰실 수 있죠. 토끼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육지온 이유를 설명하는 별주부. 토끼에게 자기소개하고 육지온 이유를 설명하는 별주부. 자, 그러면서 이제 자랑질을 합니다. 수궁이란 곳은 집을 칠 때 호박은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보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호박 주춧돌에 산호기둥이며 밀화 들보에 청강석 기와를 이었고 옛날 그 한옥집을 다 보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수정 발을 들이우고 배공 난간을 순금으로 꾸몄고 계단은 순금이고 오색구름으로 산도를 만들었대요. 여기까지 어디가 산도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수궁의 화려한 외관. 수궁의 화려한 외관, 겉모습. 자, 그리고 그 다음 줄 치세요. 물색을 희롱하고 각색 풍류로 밤낮으로 연이어질 소. 매일이 파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여기 수궁생활 첫 번째. 별주부가 자랑하는 수궁생활 첫 번째.
칠부 단장한 시녀들이 유리잔에 호박대를 받쳐 천일주를 권할 맨날 술 먹고 논다는 거야. 권할 적에 그 흥이 어떠하며 아침에는 안개를 타고 저녁에는 그룹을 잡아 타고 온 세상을 잠깐 사이에 왕래하며 수궁생활투 옥피리를 빗겹으로 궁중으로 장난 아니야. 공중으로 막 날아다니나봐. 세 번째, 한 몸에 맑은 흥치를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니? 라고 자랑질을 했죠. 선생이 요란한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렇게 생각하니 자랑하니 그 생각이 작다.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은근 깔아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서 다시 만일 풍운이 사면을 두르고 급한 소나기가 함지박으로 담아 붙듯이 오며 천둥번개 진동할 때, 자 여기 줄 치시고요. 이 부분은요 거기다 쓰세요. 자연재해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자 산중생활의 위험요소 첫 번째, 산중생활의 위험요소 첫 번째,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산중생활의 위험요소 첫 번째, 폭우, 천둥, 번개, 산사태 같은 그런 자연재해. 그대 몸을 피하여 바위 틈에 의지했다가 그 산 무너지면 넌 죽을 텐데 이렇게 무섭게 위험한 데서 어떻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인간 세상은 이렇게 위험한 곳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완전 사악한 놈이야. 그치? 자 그랬더니 토끼 그 말을 듣고 놀라 또 말하기를 아니 그런 요사한 말, 그런 요망하고 간사한 말 하지 마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별주부 또 말하기를 거기까지 일단 끊으시고 문단 정리합니다. 수궁생활을 과장해서 묘사, 수궁생활 과장해서 묘사, 그리고 산중생활의 위험을 경고, 산중생활의 위험을 경고. 얘가 자기 생활에 만족하면 자기 따라 안 갈 테니까 여기는 위험한 곳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불안감 조성 아시죠? 그 다음 두 번째, 한겨울 극심한 추위. 요게 위험요소 2. 위험요소 2. 백설이 천지에 가득하여 두렁도 없을 때 그대 바위 틈에 겨우 의지하여 처자식은 어찌 구하며 그댄들 거기 배고픔과 목마름은 어찌 면하겠니? 요거 세 번째 물어본 거 아니야. 서리법이야. 면할 수 없어. 이 얘기 뜻이야. 서리법. 한겨울 석 달이 지난 후 음지개 고개 봄 기운 뻗쳐오를 때 돌구멍 찬 자리에 일어나서 시원한 데를 가보려고 산 위로 바삐 가다가 자 이번엔 또 뭐야 나를 토끼를 잡으러 오는 사냥꾼 얘기하죠. 사냥포수의 총이 머리 위로 넘어갈 때 일신 내 몸의 간장이 어떠하며 매받은 사람이라는 건요 사냥에 쓰는 매를 맡아서 기르는 사람, 기르고 이렇게 막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매받은 사람이라 그래. 매사냥꾼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 매받은 사람은 사냥개를 몰아서 사면으로 다닐 적에 그대 마음 어떠하겠으며 평지로 내려가면 목동들은 새 낫을 어깨 위에 둘러매고 아우성 소리를 지르며 애워싸고 들어올 때 여기까지 아시죠? 다 뭐야? 사냥, 포수, 매받은 매사냥꾼, 목동들 다 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애들인 거잖아. 그치? 자, 요거는 위험요소 네 번째. 위험요소 네 번째. 사냥을 당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해 줬어요. 거기 위험요소 4. 사냥당할 수 있는 하고 계시죠? 사냥당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자, 그럴 때, 자, 그대, 없는 꼬리, 짧은 꼬리를 없는 꼬리라고 표현한 거죠. 자, 짧은 꼬리를 없는 꼬리. 삿에 끼고, 삿 나와 있어요. 두 다리 사이에 끼고, 작은 눈을 부릅뜨고, 짧은 발을 자주자주 놀려서, 천방지방, 의태어예요. 의태어 모양 흉내낸 말. 자빠지며, 엎어지며 달아날 때, 가슴에 불나고 정신 아득할 때, 어느 겨울에 화초 구경하고 어느 코로 향기를 맡을 시간이 있니? 역시나 이것도 서리법 물어본 거 아니야? 자, 그대는 생각하여.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꼬시죠. 그대는 생각하여 나를 따라 용궁에 들어가면. 자, 요색합니다. 요게 별주부의 목적이죠. 별주가 이렇게 겁주는 목적이야. 그치? 별주부의 목적. 자, 선경도 구경하고 신선 사는 경치 같은 거. 아주 아름다운 경치. 자, 선경도 구경하고 천도도 얻어먹고 천도복숭아 얘기하는 거. 그 신선 사는 데 있다는. 개도 얻어먹고 천일주 술도 실컷 먹고 미인도 희롱하고 평생 이거 성희롱으로 걸리는데 뭐 어쨌든 희롱하고 평생을 아주 즐겁게 살 것이요 또한 부귀를 모두 갖출 것이니 수군감이 이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뻥치는 거지. 그치? 자 여기 토끼를 유혹하기 위한 거짓말 했죠? 토끼 유혹하기 위한 거짓말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 나 여기까지 끊으시고
산속과 수궁 비교. 산속과 수궁 비교. 하고 계시죠? 산속과 수궁 비교. 용궁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는 별주부. 산속과 수궁 비교. 용궁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는 별주부. 별주부의 말을 들으니 과연 두려운 마음이 들거냐. 나도 이왕 팔자가 사납고 복이 없어서 중년의 아내를 잃고 외아들마저 잃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팔자가 사납고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죠. 그 이유. 자, 홀로 살 수 없어서 지난해 섣달에 새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용모가 뛰어나서, 거기부터 묶으세요. 서로 정이 쪽밖으로 하나 한박으로 가득하여 달박에 땀복땀복 서로 한테도 떨어질 줄 모르고 사는지라. 아, 내가 제가 했는데 우리 사이 완전 좋아서 지금 완전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여기서 사용한 거 언어유희죠. 말장난. 언어유희 말장난이고요. 거기다 쓰세요. 뭐뭐 박으로 끝나는 단어 반복. 박으로 끝나는 단어 반복을 해서 말장난 친 거야. 말장난. 됐죠? 자, 그래서 내가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뜻이야. 재혼해서 기분 지금 완전 우리 둘이 사이 좋은데 뭐 이런 뜻이거든. 자, 박으로 끝나는 단어를 반복해서 재미 주는 언어 유시 써두시고요. 자, 그 다음 내가 여기서 바로 수궁에 가게 되면 내가 아는 대로 간 줄도 모르고 한껏 애만 쓸 테니까 내가 잠깐 가서 말하고 올 테니까 너 여기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가서 마누라한테 얘기하고 올게.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끊고 수궁에 가기로 결심한 거죠. 근데 내가 가서 얘기하고 올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수궁에 가기로 결심한 후 가기 전에 아내를 만나려고 하는 토끼. 간단히 써주세요. 수궁에 가기로 결심한 후 가기 전에 아내를 만나려는 토끼. 했어요? 하니까 별주부가 속으로 기뻐하며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이놈이 제 집에 가면 틀림없이 아내가 말릴 테니까 붙잡은 김에 잡아가야 되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고 말하기를, 아, 그대는 대장부인데 어찌 여자에게 쥐어서 판관사령 아들처럼 그만한 일을 갖고 허락을 받으러 가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이시죠? 자, 거기 보시면 판관사령이라는 말은 보이죠? 거기 아내가 하라는 대로, 거기 잘 보세요. 아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르는 남자를 놀림조로 부르는 말이 판관사령이란 뜻이래요. 자존심을 건든 거야. 여자한테 허락받고 다녀야 돼?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거기 체크합니다. 토끼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됐죠? 토끼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아내를 만나지 않도록 유도. 이해됐죠? 토끼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아내를 만나지 않도록 유도 라고 하니까 토끼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거북했으나 판관사령이라는 말이 걸려서 말하니, 그렇다면 그냥 갑시다만, 이제 에이씨 그럼 그냥 갈까? 이렇게 된 거지. 자, 갑시다마는 돌아올 날짜가 언제쯤이며 길이 다르니 어떻게 가니? 라고 했더니 별주부가 크게 이쁘면 자기 말대로 된 거죠. 그대가 가려고만 한다면 물 걱정은 말아라. 언제 돌아온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죠. 그치? 어차피 가서 죽일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합니다. 토끼 설득에 성공한 별주부. 토끼 설득에 성공한 별주부. 자, 그리고 나서 토끼는 별주부와 함께 물가로 내려와 별주부의 등에 올라앉았어요. 그러고는 눈을 꼭 감았더니, 자, 봐봐요. 여기에서 이제 또 고전소설의 특징이 나오죠. 잠시 후 몸이 두둥실 뜨더니 어느새 바닷속으로 휙 하고 빠져들었어요. 거기 묶어서 쓰세요. 공간 이동의 비현실성.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죠? 공간 이동의 비현실성. 그리고 눈을 뜨니까 오색구름이 찬란하게 궁궐을 휘감고 있는 무늬에 북해용궁이라는 현판이 걸려지게 써있는 거야. 간판 같은 거. 이름이지, 이름. 현판이 걸려있고 용궁문 앞에는 많은 졸개들이 삼엄하게 늘어서 있었어. 공간이동이네. 공간이동 완전히. 그치? 뿅 하고 날아갔어요. 공간이동의 비현실성 쓰셨죠. 그리고 여기 묶은 부분에다가요, 거기다 쓰세요. 용궁의 전경묘사. 용궁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경, 그 모습을 묘사한 거고요. 전경묘사. 그리고 여기 따라줄 치세요. 오색구름이 찬란하게 궁궐을 휘감고 있었다. 여기는 신비로운 분위기.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 했죠? 신비로운 분위기 쓰시고, 거기 북해용궁만 또 따로 묶어서 쓰세요. 공간적 배경의 비현실성. 요것도 공간적 배경의 비현실성. 이제 수궁으로 왔죠? 여기까지 끊으시고,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별주부와 함께 수궁으로 향한 토끼. 별주부와 함께 수궁으로 향한 토끼. 아까 판관사령은 여기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별주부가 토끼에게 이르기를 내가 잠깐 들어갔다 올 거니까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하고는요 용왕 앞에 나아가 토끼 잡아온 사연을 아뢰었어요. 이제 속에서 데리고 왔어요. 이런 얘기를 했겠지? 자, 그랬더니 수궁신하들은 만세를 부르고 병등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왜 토끼 간 얻었다 이거지, 그치? 토끼를 바삐 잡아들이라 분부를 했습니다. 자, 그때 금부도사 나조를 거느리고 요거 두 개 묶으셔서요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대적 배경 암시하는 말, 왜냐면 이게 조선시대 다 벼슬 이름들이에요. 주부랑 마찬가지야. 시대적 배경 암시하는 단어들, 조선시대 벼슬 이름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죠. 자, 금부도사가 나조를 거느리고 나가보니 토끼는 홀로 앉아 별주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네. 자, 뜻밖의 금부도사가 나타나서 어명을 전달하고 나졸들은 좌우로 달려나서 토끼를 훅 하고 잡아가는 거죠. 토끼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아시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 아시죠? 거기다 써주세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청천벽력. 한자성어도 알아두세요. 자주 나와요. 청천벽력. 청천벽력. 요게 그대로 쓰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완전 깜놀랐다. 자, 그 다음 완전히 그림이네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 장 옴짝달싹 못하게 묶었습니다. 자, 그러고는 바람같이 급히 몰아 용왕 앞에 무릎을 꿇렸고요. 토끼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앞에는 우뚝한 관을 쓰고 비단 옷을 걸친 용왕이 앉아있고 좌우에는 온갖 신하들이 빽빽하게 지키고 서 있는 거지.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나졸들에게 묶여서 용왕 앞에 끌려온 토끼. 나졸들에게 묶여 용왕 앞에 끌려온 토끼. 여기까지 하셨으면 발당 끝.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전개 시작합니다. 전개. 자, 용왕이 토끼에게 가로되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말하기를. 과인은 요거 잘 물어본다. 과인 알아둬라. 임금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는 말 과인. 과인은 수궁의 으뜸인 임금이고요. 수궁, 내가 제일 위에 있어. 권위적 성격. 내 지위가 제일 위야. 내가 대빵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권위적 성격. 너는 산중에 조그만 짐승이야. 너와 나의 처지를 아예 대놓고 얘기해 주는 거죠. 앞뒤 대꾸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는 최고고 너는 제일 아래야. 이 뜻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 말은요, 토끼와 자신을 대조한 거죠. 대조, 대꾸 써두시고, 대조, 대꾸. 나는 존귀하고, 너는 하찮고, 이런 의미인 거예요. 수궁의 으뜸이자 임금이다. 거기에다 쓰세요. 지배자, 권력자, 이런 뜻이고요. 토끼는 산중의 조그만 짐승이야. 피지배자, 힘없는 백성. 됐어요? 토끼는 수궁의 으뜸, 토끼란다. 용왕은 수궁의 으뜸 임금. 그래서 지배자, 권력자를 얘기하는 거고, 토끼는 산중의 조그만 짐승. 그래서 피지배자, 힘없는 백성을 의미하는 거.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뭐냐. 이 말이 되게 자주 나오는데 중요한 게, 나는 되게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니까 하찮은 너 같은 애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나는 당시의 시대상, 사회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다 같이 묶어서 쓰세요. 이 말에 드러나 있는 시대상, 사회상 하고 옆에 땡땡이 하고 아니면 뭐 화살표 써도 되고, 부패한 지배계층이 쓰고 계시죠? 부패한 지배계층이 서민들을 착취하고, 부패한 지배계층이 서민들을 착취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회상,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회상에 대한 풍자, 됐죠? 과인이 우연히 병을 얻어 고생한 지 오래됐는데, 자, 그 다음 줄 치세요. 네, 간이 약이 된단 말을 듣고 특별히 별주부를 보내서 너를 데리고 왔으니까 너는 죽는 거를 한스러워하지 마. 영광으로 여겨.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묶으시고 용왕의 이기심. 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거지. 나 대통령이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네 간을 먹으면 낫는데, 그러니까 네 간을 나에게 줘.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돼요? 자,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용왕의 이기심 쓰셨죠? 그 다음 묶어서 너 죽은 후, 여기서부터 너 죽은 다음에 비단으로 몸을 싸고 구슬로 장식한 관에 넣어 천하의 명당 자리에 묻어줄게. 또한 과인의 병이 낫게 되면 마땅히 사당을 씌워서 너의 공을 제사 지내줄게. 이런 뜻이야. 너의 공을 표하겠노라.
이것이 산중에서 살다가 호랑이나 솔개의 밥이 되거나 사냥꾼에게 잡혀 죽는 것보다는 어찌 영화로운 일이 아니겠니? 물어본 거 아니야. 서리법이야. 영화로운 일이야. 라고 강조한 거야. 그치? 자, 여기는 뭐 한 거야? 토끼를, 거기 쓰세요. 토끼를 회유, 꼬드기기 위한. 회유라는 말이 꼬드긴다는 뜻이거든요. 꼬시는 거야. 토끼를 회유하기 위한 말. 토끼를 회유하기 위한 말. 그리고 여기는 따라 묶으세요. 산중에서 살다가 호랑이나 솔개의 밥이 돼서 사냥꾼에게 잡혀 죽는 것보다 영화로운 일이야. 여기만 따로 묶어서 이런 거를 아전인수, 제논의 물대기, 나한테만 유리하게 이기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전인수격이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에게 이롭게만 생각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 됐어요? 과인의 말은 결국 거짓말이 아니니까 너는 죽은 놈이 되더라도 조금 더 나를 원망하지 마 하고서는 토끼간 꺼내와 라고 명령을 했어. 뜰 아래에 늘어서 있던 나졸들이 토끼의 배를 가려고 일시에 달려든 거죠. 나는 놀러 왔는데. 야, 얼마나 놀랐겠어. 그치? 야, 토끼 간 내놔 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난데없이 날벼락을 맞은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둔다는 별주부의 말에 속아. 이게 뭐예요? 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 감, 언, 이, 설. 고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한자 성어나 속담 문제가 나와요. 잘 알아두세요. 감, 언, 이, 설에 속아서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왔으니 어찌 이런 재앙이 없겠니?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자업자득 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는 날개가 있어도 능히 하늘로 날아가지 못할 거고 축지법을 쓸지라도 여기서 능히 벗어나지 못하리니 어찌하겠니? 여기까지 묶으시고요. 그 부분 묶어서 쓰십니다. 뭐라고 쓰냐? 토끼 입장에서의 주제 첫 번째. 토끼 입장에서의 주제 1. 토끼 입장에서의 주제 1 하고 쓰세요. 헛된 욕심에 대한 경계. 헛된 욕심에 대한 경계. 했어요? 헛된 욕심에 대한 경계 하시고요. 그 부분. 이제는 날개가 있어도 여기서부터는 다시 묶어보세요. 따로. 이제는 날개가 있어도 능히 하늘로 날아가지 못할 거고 축지법을 쓸지라도 여기서 능히 벗어나지 못할 거니까 어떡하지? 자, 여기까지 아까 묶었잖아요. 여기까지는 따로 묶으셔서 여기 대구법. 알죠? 대구. 앞뒤로 대칭적 표현 쓴 거. 대구 그리고 비유. 대구 비유법. 거기다 하고 쓰세요.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대구법, 비유법을 통해서 표현한 거죠. 됐죠?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서 지금 후회하고 계심. 자, 토끼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생각하기를, 자, 거기 봅시다.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는데, 속담이나 고사성어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상황을 비유해서 표현한 거죠. 이런 것들을 풍유법이라고 합니다. 풍유, 비유법 중에 하나죠. 풍유. 속담이나 격언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거, 비유하는 상황, 풍유법. 자, 산다고 했으니 어찌 죽기만 생각하고 살아날 방책을 헤아리지 않겠니? 여기까지 또 묶으시고 요 부분은요. 거기다 쓰세요. 토끼 입장에서의 주제 2. 토끼 입장에서의 주제 2. 위기 극복하는 지혜, 임기응변. 위기 극복하는 지혜, 임기응변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에다가 아무데나 빈칸에다가 여기 체크. 토끼가 처한 상황과 관련된 한자 성어들 쓰고 계세요? 토끼가 처한 상황과 관련된 한자 성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립돼 있고 아무도 지금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아주 곤란한 상황인 거죠. 그쵸? 요런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고립무원 거기다 쓰세요. 고립무원. 그 다음 사면초가 진퇴양난 진퇴유고 하셨어요? 오지선다로 나오기 딱 좋지. 고립무원, 사면초가, 진퇴양난, 진퇴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곤란하고 외로운 처지. 이해됐어요? 요거 4가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다시. 자, 어떻게 하지? 내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 살아날 방책을 이러고 하더니
자, 문득 한 묘한 꾀를 생각해냈다. 자, 이 묘한 꾀가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 전환. 여기서부터 사건 전환. 이 묘한 꾀 때문에 사건이 휙 뒤집히죠. 자, 살기 위해서 꾀를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꾀를 떠올려 봤다는 얘기. 자, 이에 얼굴빛을 태연스럽게 하고 연기해야 되니까, 그치? 태연스럽게 하고, 자, 거기다 체크합니다. 토끼 성격. 침착하다. 교활하다. 자, 토끼 성격 침착하고 교활함. 자, 고개를 들어 용왕을 우러러 보며 가로되 말하기를 제가 비록 죽을지라도 한 말씀 아뢰리다. 자, 용왕님은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용왕님은 수궁의 임금이시오. 저는 산중에 하찮은 짐승일 따름이옵니다. 이건 앞에서 했던 말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의도적인 거야. 알죠? 만일 제 간으로 용왕님의 병환을 낫게 할 수만 있다면 어찌 한낱 간 따위를 아끼겠나이까. 게다가 죽은 뒤에 후하게 장사 지내시고 사당까지 세워주신다고 하는데 그 은혜는 하늘과 같이 넓고 크나이다. 비록 지금 죽는다고 한들 어찌 조금이라도 여한이 있겠습니까?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일단 여기는요. 거기다 쓰세요. 용왕을 속이기 위해서 쓰고 계시죠? 용왕을 속이기 위해서 일단 용왕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척 하고 플러스 아척.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야. 용왕을 속이기 위해서 일단 용왕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척 하면서 아첨하는 말. 됐죠? 다만 애달픈 바는, 다만 슬픈 건 제가 비록 하찮은 짐승이긴 한데 내가 당신보다는 아래지만 다른 보통 애들보다 또 위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짐승과는 달라서 문제는 간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요게 묘한 꾀죠. 요게 묘한 꾀. 요게 묘한 꾀고 토끼의 사기극. 자, 토끼의 거짓말. 됐죠? 저는 본래 하늘의 전기를 타고 태어난 까닭에, 뭐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하네, 그치? 하늘의 전기를 타고 태어난 까닭에 아침이면 옷 같은 이슬을 받아 마시며 밤낮으로 향기로운 풀을 뜯어먹고 사옵니다. 사실 이건 대부분의 산중 동물들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인데 있어 보이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 간이 영약이 돼요.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어요. 사실 이 둘 간의 관계는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알죠? 있어 보이게 그냥 말하는 거야. 인과관계 없는데. 그런 이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간을 달라고 심하게 보챈다. 저는 이런 간절한 부탁을 매번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간을 염통과 함께, 염통은 심장이야. 맛있는데. 자, 염통 심장과 함께 꺼내서 맑은 계곡물에 여러 번 씻어서 높은 산 깊은 바위 틈에 감춰두고 다닌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거짓말 사기꾼. 자, 사람들이 하도 달라고 보채서 숨겨 다닌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주장, 토끼 주장. 자, 그러다가 우연히 별주부를 만나서 여기에 따라왔다. 자, 이거는 용왕의 이 말을 왜 하냐면 거기다 쓰세요. 용왕에게 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 따라왔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죠? 별주부한테 다 떠넘기려고. 이해되지? 응. 그래서 우연히 별주부를 만나서 여기에 온 거다. 만약 용왕님의 병환이 이러한 줄만 알았다면 그놈이 나한테 얘기만 했더라면 어찌 가져오지 아니하였겠나이까. 그 얘기만 들었어도 내가 갖고 왔을 텐데 라고 하면서 뻥을 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책임전가. 별주부에게 책임전가. 아, 이놈의 새끼가 말을 안 해서 안 그랬으면 내가 갖고 왔을 텐데 라고 하면서 별주부를 꾸짖네.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지? 그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방귀 낀 놈이 성낸다 그거죠. 내가 진정 임금을 위하는 정성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이런 방법 어떻게 한마디도 안 했니? 얘기했으면 내가 갖고 왔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간이 없는 이유를 별주부 탓으로 책임 전가시키며 거짓말로 자기를 유혹해서 데려온 별주부에게 승질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용왕이 이 말을 듣고 맨 처음 믿겠니? 안 믿지? 당연히 크게 놓아여 꾸짖습니다. 너야말로 진실로 간사한 놈. 천지간에 어느 짐승이 간을 내고 드릴 수가 있겠니? 내가 얕은 꾀로 살기를 도모하나? 살려고 네가 가진 애를 쓰는데 과인이 어찌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속겠니? 멍청아, 내가 거기 놓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놓고 속죠. 그치? 간을 또 꺼내두고 다닌다는 말. 내가 과인을 기만하고 있는 죄는 더욱 크도다. 너의 간을 내어서 과인의 병을 고치면 물론이고 임금을 속이려 한 죄를 엄한 벌로 다스리겠어. 거짓말을 믿지 않았어. 자,
자, 용왕의 지엄한 꾸짖음을 들은 토끼는 정신이 아득하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제 속절없이 이제 어찌할 수 없이 죽는 수밖에 없구나라고 곰곰이 앉아 생각하다가 다시 웃으며, 이런 거 이제 뭐 하면 안 돼? 당황하면 안 돼. 능청스럽게 해야지. 당황하면 이제 사기극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죠. 용왕님은 제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 배를 갈라서 간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없으면 용왕님의 평안도 고치지 못하고 부질없이 저만 죽을 따름인데 어찌 다시 간을 얻을 거야. 그때 후에도 이제 소용이 없어. 이거 이해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보세요. 만약 없으면부터 시작하셔서요. 후에도 소용없어. 여기 최악의 상황이죠. 거기 체크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에서 지금 당장 배를 가르면 안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죠. 거기다 쓰세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당장 배를 가르면 안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설득을 하는 거죠. 용왕이 토끼의 말을 듣고 보니,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이야. 토끼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도 하거니와 동그라미 1. 토끼 얼굴색이 태연해. 연기를 잘해. 두 번째. 그래서 의아해졌다라는 게 의심을 품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묶어서 쓰세요. 용왕이 설득되기 시작한 거죠. 용왕이 설득되기 시작한 이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 말과 같다면 간을 들이고 내는 표시가 있어? 이미 넘어간 거지. 자, 그랬더니 토끼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이놈이 나한테 이제 넘어오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살아날 방도가 생겼네 하고 바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날짐승 길짐승 날아다니는 애 걸어다니는 애, 자, 이런 길짐승 가운데 저만 홀로 특별히 간을 들이고 내는 곳이 있어요. 자, 용왕이 그 말을 듣고 중요한 말이 들어왔어요. 짐짓. 이 짐짓이라는 말은요, 일부러 그런 척하며 이런 뜻이에요. 짐짓.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그런 척하며, 그러니까 연기한다라는 거예요. 얘도 일부러 노한 척하며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를 내지만 이미 토끼한테 말려 들었어요. 이런 뜻이죠. 야, 네 말이 진실로 간사하구나. 모든 날짐승, 길짐승은 물론이거니와 니만 어떻게 간을 출입하는 곳이 있겠니? 라고 하면서 궁금해했겠지. 토끼가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간을 들이고 내는 곳의 내력을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또 뻥을 치시죠. 자, 대개 하늘은 자시에 열려서 자시 나와 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수에게 쭉 해서 밤 11시부터 시작해요. 기준 두고 알아두세요. 문제 잘 나와요. 자, 하늘은 대체로 하늘은 자시에 열려서 하늘이 되었고, 땅은 축시에 열려서 땅이 되었고, 사람은 인시에 생겨서 사람이 되었고, 이 인이라는 게 원래는 호랑이를 의미하는 건데 사람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발음이 비슷해서 그냥 그럴듯하게 끼워 맞춰 놓은 거고요. 만물은 묘시에, 이 묘자 잘 보이죠? 이 묘자. 만물은 묘시에 나와서 짐승이 되었사오니, 거기 됐어요? 요건 다 토끼가 꾸민 말. 토끼의 뻥. 토끼의 거짓말. 토끼가 꾸민 내용. 하고 계시죠? 토끼의 꾸민 내용. 자, 해서 짐승이 되었사오니, 묘라고 하는 글자는요, 묘 체크하시고, 요게 자축인묘 진사오미에서 12지 12동물을 얘기할 때 자축인묘 네 번째 토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토끼. 그래서 토끼를 상징하는 말, 이 묘라는 글자는요 곧 저의 별명입니다. 날짐승 길짐승의 근본을 따져 올라가면 제가 모든 짐승의, 내가 짐승 중에 최고다. 이 말은 앞에서 얘기한 거, 내가 모든 짐승의 처음이기 때문에 가장 특별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살아있는 풀을 밟지 않는다라는 기린도, 이 기린 목긴 그 기린 아니에요. 전설 속 상상 속 그 짐승이야. 그런 기린도 저의 아래고, 굶주릴지언정 좁쌀은 주워 먹지 않는다는 그 봉황도 상상 속의 여러 가지 그런 동물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만 못하다, 나보다 다 아래다. 저는 특별히 하늘과 달의 전기를 타고 태어나서, 자, 여기 보이죠? 내가 처음이 되는 짐승이기 때문에 난 특별해라는 그 증거로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느냐, 토끼가 간을 들이고 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근거 첫 번째. 됐어요? 자, 토끼가 간을 들이고 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 1. 됐죠?
자, 그래서 간을 들이고 내는 곳이 따로 있는 겁니다. 용왕님께서 만일 믿지 않으신다면 그만이지만 믿으신다면 제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얘기해. 토끼의 말이 하도 그럴듯해서 이미 연기에 넘어가신 거지. 용왕이 그 말이 사실인가 나졸에게 확인해 보라 했더니 과연 엉덩이에 간을 들이고 내는 듯한 구멍이 별도로, 아, 똥구멍 얘기하는 거야, 똥구멍. 요게 근거 투 항문이죠, 항문. 항문이 간을 들이고 내는 곳이라고 근거로, 거짓 근거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도 용왕은 의혹이 가시지 않아. 네 말대로 간을 내는 곳, 나오는 곳은 거기라고 하는데 그럼 간을 넣을 때도 글로 넣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토끼가 아, 이놈이 이제 완전히 나한테 넘어왔구만 이렇게 확신을 하겠죠. 그래서 토끼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 이제는 내 개교가 거의 다 넘어간다. 용왕 완전 어리석죠. 용왕의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나요. 자, 그래서 하고 여쭈어요. 자, 저에게는 다른 짐승과 같이 아니한 일이 많사오니 잉태를 할 때에는요. 또 말도 안 되는 또 얘기하죠. 보름달을 바라보아야 잉태를 하고요. 사실 보름달이랑 잉태랑 아무 관련 없어요. 뻥치는 거예요. 새끼를 낳을 땐 입으로 나와요. 그런 게 있나? 이런 까닭으로 그래서 괜히 그냥 끼워 맞추는 거야. 간을 넣을 때는 입으로 넣어요. 새끼 낳는 거, 간 넣는 거 아무런 인과관계 없는데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완전 사기꾼, 개사기꾼. 이해되죠? 근데 문제는 그거야. 여기에 용왕이 넘어가. 그러니까 용왕이 어리석은 거야. 이해되죠? 용왕이 더욱 의심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간을 들이고 낼 수 있다고 하니 뱃속에 간이 있는데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배를 갈라보아야지 하지 않겠어? 그랬더니 토끼가 다시 말해요. 자, 제가 비록 간을 들이고 낼 수는 있지만 그 또한 정해진 때가 있어서 또 이것도 만들었네 또 그새 그치? 매달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1일부터 15일까지 요게 언제야? 뱃속에 간이 있는데 그새 또 그걸 뭐 한 거야? 계산한 거지? 요거는 뱃속에 간이 있는데 자 그리고 뱃속에 넣어서 해와 달의 전기를 받아 천지의 기운을 온전히 이제 간직을 하고 보름부터 금음까지 요때 언제 15일부터 30일까지 요때는 배 밖에 간을 내놓는 때 여기 배 밖에 간 없을 때 이해되죠? 그래서 꺼내서 옥처럼 깨끗한 계곡물에 씻어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거진 깨끗한 바위 틈에 아무도 모르게 감춰둬요. 그렇기에 제 간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영약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 별주부를 만날 때는 5월 하순이었어.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야? 자, 별주부 만났을 때 5월 하순이었어요. 이 말은 나는 뱃속에 뭐가 없어요? 간이 없어요. 이 얘기인 거죠. 거기 체크하시고 5월 하순. 이 말은 뱃속에 간이 없을 때 만났기 때문에 자 결국 누구 탓이야? 이 별주부 이 새끼 때문인 거야. 이것도 묻고세요. 별주부가 용왕님의 병환이 이렇듯 위급함을 매 말씀드려 기다렸다 간을 갖고 왔을 텐데 아유 별주부에 밀어난다면이네. 아까 얘기했죠. 책임전가 여기다 쓰세요. 문제의 원인을 별주부에게 돌림. 문제의 원인을 별주부에게 돌림. 했어요?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간을 넣고 빼는 시기까지 쭉 사기를 쳤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절정 체크합니다. 절정. 대개 수궁은 육지의 사정에 밟지 못한 이유로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거에 넘어갔어요 라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다 쓰세요. 용왕과 수궁 신하들이 토끼 꾀에 속은 이유 하셨어요? 자, 토끼 꾀에 속은 이유. 용왕은 토끼의 말을 묵묵하게 듣고 있다가 속으로 헤아리되 아 진짜 저 말과 같으면 배를 갈라 간이 없으면 애써 잡은 토끼만 죽는 거고 다시 누구에게서 간을 얻겠어. 설상가상이야. 엎친 데 덮친겨. 설상가상 나쁜 일에 나쁜 일이 겹치는 거. 차라리 살살 달래서 육지에 나가서 간을 가져오게 하는 게 낫겠네. 속았죠? 넘어갔어요. 자 여기다 쓰세요. 용왕의 성격 어리석음. 자 용왕의 성격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있겠죠. 거기다 화살표하고 쓰세요. 토끼에게 속은 어리석은 용왕의 모습을 통해 쓰고 계시죠? 토끼에게 속은 어리석은 용왕의 모습을 통해 당시 지배층의 어리석음을 비판풍자. 됐죠? 어차피 용왕은 당시 지배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니까. 그 다음 하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한테 명해서
자, 토끼 결박을 풀고, 아까 묶어놨었잖아. 토끼 결박을 풀고 자리를 마련해 편안하게 앉게 했어. 자, 여기다 씁니다. 용왕의 태도 변화. 용왕의 태도 변화. 사실 이 이전까지는 용왕하고요, 토끼하고요, 싸우고 있었거든요. 알죠? 그래서 요거 외적 갈등이었단 말이에요. 용왕과 토끼 간의 싸움. 근데 자, 이제 용왕이 토끼의 말을 완전하게 믿으면서 이런 갈등이 해소되신 거죠. 이해됐죠? 갈등 해소. 자, 토끼가 자리에 앉아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니 용왕이 말하기를, 중요한 거 나왔어. 맨날 나오는 문제야. 토선생. 토선생. 선생이라는 건 높여서 부르는 말인 거 아시죠? 거기다 씁니다. 호칭 변화. 호칭이 변했다라는 건 이 사람이 하는 대우가 달라졌어. 너에서 토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에서 토선생. 됐나요? 자, 꾸짖고 막 욕하고 너이 새끼라고 하다가 토선생 하면서 뭐래? 과인의 무례함을 너무 탓하지 마시게 라고 하죠. 종결어미도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나중에 높임법 할 때 나오는데, 헤라체에서 하계체로 좀 더 대우해주는 거야. 대우해주는 거. 헤라체에서 하계체로. 됐죠? 이전보다 대우를 해주면서, 나는 이제 너에게 완전 넘어갔어요 라는 거를 너무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자, 이렇게 말하면서 옥으로 만든 술잔에 귀한 술을 가득 부어 권하며 제3, 2번, 3번 뭐 이런 뜻이야. 위로하며 미안해 내가 뭐 이런 얘기겠죠. 토끼가 공손히 받아 마시는 황공함을 아뢰니 그때 한 신하가 문득 앞으로 나와 아뢰며 신이 뒷장오니, 자기 낮춰서 얘기한 거예요. 신. 토끼는 본디 간사한 짐승이라 하더라. 거기 체크하고 쓰세요. 토끼에 대한 일반적 평가. 토끼에 대한 일반적 평가. 바라옵건대 토끼의 간사한 말을 고지 듣지 마시고 바비간을 내어서 옥체를 보증하옵소서라고 누군가가 제대로 된 말을 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극적 긴장감이 고조돼요. 바로 넘어가면 재미없잖아. 고조. 됐어요? 극적 긴장감 고조. 모두 바라보니 평소에 간언을 잘하던, 옳은말 잘하던 자가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살이는 상징적 의미가 바른말을 하는 충신, 바른말을 하는 충신을 상징하는 애. 바른말하는 충신. 하지만 토끼의 말을 고지 듣게 된 용왕은 어리석은 지배계층이잖아. 기꺼워하지 않으며, 기꺼워하다라는 거는 기쁘게 여기지 않으며, 기뻐하지 않으며 이런 뜻이야. 기뻐하지 않으며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 편을 들어줘요. 아니, 토선생은 산중에 점잖은 선비인데 어찌 거짓말로 과인을 속이겠니 멍청아 라고 얘기하면서 부질없는 말 하지 말고 꺼져 라고 얘기를 해준 거지. 간언무시. 간언무시. 정말 무식한 지배계층을 비판하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산중에 점잖은 선비, 요거는 토끼에 대한 용왕의 평가. 지배계층이 얼마나 무식한지가 드러나 있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결국 자가살이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할 일 없이, 요건 뜻 잘 나와요.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여기까지 자가살이의 간언무시한 용왕. 자가살이의 간언무시한 용왕.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자가살이의 역할이 있어요. 자가살이의 역할. 하나, 둘, 세 가지만 쓸까요? 첫 번째, 역할 1. 자가살이의 역할 1. 독자의 흥미유발. 독자의 흥미유발.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용왕의 어리석음 제시. 용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더 잘 드러내죠. 용왕의 어리석음 제시. 세 번째, 안심하는 토끼에게 위기감을 주어서 극적 긴장감 제공. 하셨어요? 자, 용왕이 이에 크게 잔치를 열어서 토끼를 대접합니다. 이제 꼬셔야 되잖아. 그치? 꼬드기려고, 구슬리려고. 온갖 귀한 음식이 옥으로 만든 쟁반에 쌓여있고 세상에 보기 드문 술이 잔마다 가득하고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는 미녀들이 쌍쌍이 춤추고 노래하네. 토끼를 위한 파리를 열어주셨어. 토끼가 술에 흠뻑 취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간을 줄지라도 죽지 않으면 이곳에서 평생 살고 싶은데. 욕심 많은 건 맞아. 그치? 자, 그때 용왕이 다시 토끼에게 말합니다.
앞에서 한 말이 이제 싹 바뀌죠. 과인은 수궁에 거하고 그대는 산중에 살아서 물과 땅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면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야. 그대가 존중해서 얘기해주죠. 거기다가 토끼에 대한 용왕의 정중한 태도 했어요? 토끼에 대한 용왕의 정중한 태도. 그대가 과인을 위하여 간을 가져온다면 과인이 어찌 그대의 두터운 눈을 저버리겠니? 후하게 보답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할 테니까 깊이 생각하고 빨리 갖고 와 라고 얘기한 거죠. 토끼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그치?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넘어갔어. 그 다음 토끼가 웃음을 참지 못하나 나는 완벽한 연기를 하는 사람이잖아. 조금도 얼굴색을 바꾸지 않고 기쁜 듯이 속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애죠. 이런 거를 교언영색. 속과 겉이 다른 아이 교언영색. 자, 대항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분에 넘치는 용왕님의 너그러움 덕택에 보잘것없는 목숨이 살아났으니 그 은혜를 어찌 생각하겠나이까? 아니하겠나이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뜻이죠. 하물며 저는 간이 없더라도 죽고 사는 거랑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나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이런 거를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불성설. 그러니까 용왕이 크게 기뻐했어요. 완전 멍청해요. 그쵸? 자, 그리고 잔치를 마친 후 용왕의 곁에 선 신하에게 명하여 토끼를 모셔다가 편히 쉬도록 했습니다. 토끼가 따라 들어가 보니 영롱한 빛을 발하는 병풍과 진주로 엮은 주렴이 사방에 드리워져 있고요. 저녁 식사를 바꿔보니 인간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진수성찬 잘 차려놓은 거야. 그러나 토끼는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듯 알죠? 바늘방석 불편한 자리 불안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좌불안석 혹은 전전반측 뒤척뒤척거리는 거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전전긍긍 하나 더 노심초사 이렇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알아두세요.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비록 잠시 속임수로 용왕을 속이긴 했지만 여기에 오래 머물 수는 없겠지 라고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요. 이튿날 용왕을 뵙고 다시 얘기합니다. 자, 용왕님의 병환이 심상치 않은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거기 보이죠? 하루라도 왜 안 바뀌니? 하루라도 빨리 육지에 나가서 간을 가져오고자 하고 오니 요거는 왜 거짓말 들통날까봐 불안한 거지. 그치? 거기다가 쓰세요. 빨리 용궁을 벗어나고 싶은 토끼의 마음, 불안한 마음. 자, 바라옵건대 저희 작은 정성을 굽어 살피세요. 용왕 크게 기뻐하며 펄주불 불어서 수고 아끼지 말고 다시 토선생과 함께 토선생 됐어. 토선생 함께 인간 세상에 갔다 오니라. 별주부 하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려 명을 받듭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죠. 맹목적 충성심. 맹목적 충성심. 자기가 잡아오는 다시 데려다가는 거잖아. 그치? 용왕은 다시 토끼에게 당부하기를 빨리 갔다 와 하면서 선물까지 줘요. 준주 200개 선물 간 빨리 갖고 와 라는 뇌물이지 뇌물. 자, 이것이 비록 변변치는 않으나 과인의 정성을 표하기 위해서 우선 줄게 라고 하면서 토끼 공손히 받은 후 용왕에게 하직하고 나오니 수궁의 모든 신하들 대궐 문밖까지 와서 전송해서 다 속았어. 근데 누구만 자가살이만 나오지 않았어. 소신 있는 유일한 중신. 소신 있는 신하. 소신 있는 신하. 쓸 수 있죠? 자, 모든 사람의 그런 배움을 받으며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거기 그리하여 여기서부터 이제 결말 시작입니다. 결말 체크. 자, 그리하여 토끼는 다시 별주부 등에 올라앉아 너른 바닷물 건너 육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쓰세요. 공간적 배경 변화. 수궁에서 다시 육지로. 언제 또 나왔어? 수궁에서 육지로. 공간적 배경 변화. 했죠? 별주부가 토끼를 내어오니 토끼가 기쁨의 경우 또 노래하기를. 자, 요 말 진짜 잘 나온다. 잘 체크해라. 자, 이는 진실로 그물을 벗어난 새요. 그죠? 그리고 함정에서 도망 나온 범인의 보세요. 그물이라는 거는 누구랑? 그치. 함정이랑 연결되는 애죠. 새는 누구? 그치. 범이랑 연결되는 거. 그래서 그물하고 함정은 수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쵸? 원관념. 새하고 범은 토끼를 얘기하는 거죠. 원관념. 알아두세요. 했어요? 대꾸법 썼죠. 됐고. 그래서 요거는 용궁과 토끼를 비유한 은유적 표현이면서 앞뒤 대꾸죠. 알아두시고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했어요.
만일 나의 묘한께가 아니었다면 묘한께, 그 묘한께 간없다고 뻥친 거, 그치? 자, 어찌 고향 산천을 다시 볼 수 있었겠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랑하고 있어. 그치? 자기 스스로 자랑. 그러면서 사방으로 팔짝팔짝 뛰노라. 근데 별주부는 이런 모습을 보고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야, 우리 갈 길이 바꾸니까 그대는 속히 돌아갈 일을 생각해. 빨리 강 가지고 수군 가자 라고 했더니 토끼가 비웃으며, 알죠? 이 웃으면은 비웃으며. 그 다음 장 넘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갑니다. 이놈의 미련한 별주부야, 뱃속에 든 간을 어떻게 들이고 낼 수 있겠니? 잠시 나의 묘한께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너희 용왕과 수국 신하들을 속인 거라. 이거 알죠? 나의 거짓말을 이제 다시 폭로, 거짓말을 이었다고 밝히는 거죠. 너희 용왕이 병든 거랑 나랑 무슨 관련이 있냐? 예로부터 전해지는 풍마우불상급이 잘 나와요. 거기 알아두세요. 바람난 말과 소는 서로 상관하지 않아.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런 뜻이야. 비유법, 풍유법 쓴 거죠. 자, 풍마우불상급이란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이야. 그리고 이놈 별주부, 이놈아, 아무 걱정 없이 산속에서 한가로이 지내던 나를 유인해서 너의 공을 이루려 하였으니, 별주부에 대한 꾸짖음이죠. 별주부의 잘못을 꾸짖는 거야. 수궁에서 죽을 뻔한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떨리 꼿꼿이 소술 맞고 화나, 이런 뜻이죠. 너를 죽여서 나의 분을 풀어야 마땅하겠지만 내가 놔줄게, 뭐 이런 의미야. 또 내가 나를 얻고 말리 창파 너른 넓고 넓은 그런 바닷길 왕래하던 수고를 생각해서 내가 목숨을 살려줄게. 죽고 사는 일은, 거기 또 체크합니다. 죽고 사는 일은 모두 하늘의 명에 달린 것이니, 이런 거를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운명론적 세계관, 가치관. 내 팔자가 뭐 이런 뜻, 운명에 의해서 다 지배된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속히 돌아가 다시는 부질없는 생각하지 말라. 이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남의 목숨을 빼앗아서, 거기다 쓰세요. 남의 목숨을 빼앗아서 오래 살려는 욕심, 남의 욕심을 빼앗아서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부질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용왕에게 전달. 나는 청산으로 돌아갈게 하고 훅 하고 가버렸어. 이해되죠? 별주부를 비웃고 사라지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요 부분 이제 나머지 그 뒤에 별주부가 어떻게 됐다더라 뭐 이런 결론은 후략됐고요. 자, 별주부를 비웃고 사라지는 토끼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 그 성격과 상징 유형이 되게 중요한데요. 거기 빈칸에다가 정리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토끼부터. 토끼 거기다 쓰세요. 힘은 없지만 토끼, 힘은 없지만 지혜로운 백성, 힘은 없지만 지혜로운 백성 했어요? 토끼의 상징적 인물 유형을 정리한 겁니다. 토끼의 상징적 인물 유형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왕 쓰시고, 용왕은요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지배계층,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지배계층 하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별주부 쓰십니다. 별주부, 충직하지만 어리석은 신하, 충직하지만 어리석은 신하. 그 다음 마지막 자가살이 쓰시고, 여기 인물의 상징성이야. 자가살이는 현명하고 소신 있는 신하, 현명하고 소신 있는 신하. 자, 그리고 하나 더. 요 토끼전 같은 경우는 그 판소리 계열 소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판소리 계열 소설들은 그 특정 작가가 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가 나중에 기록되고 이게 또 개작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형성 과정이 있어요. 그 형성 과정을 간단히 정리할 건데요. 토끼전 형성 과정. 첫 번째, 이런 애들은 근원설화가 있어요. 근원설화, 근본이 되는 설화. 그 다음 단계가 판소리 사설이라고 불러요. 판소리 사설은 판소리 대본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이 고전소설, 여기까지가 고전이고요. 그 다음이 신소설, 신소설은 개화기 때 소설, 개화기는 1894년부터 1910년까지를 개화기라고 하는데 개화기 때 소설을 신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소설로 다시 개작이 됐어요. 이러한 형성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씩 제목이 다르거든요. 거기 간단히 쓰세요. 근원설화에서는요, 구, 토, 지, 설이라고도 하고 구토설화라고도 해요. 거북이랑 토끼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됐죠?
판소리 사설에서는 뭐라고 불렸냐? 수, 궁, 가. 노래 불렸기 때문에 가. 노래 가짜가 불렸어요. 수궁가. 그 다음에 고전소설에서는 토끼전이라고 하고요. 이 전이 이야기란 뜻이고요. 마지막 신소설로 부를 때는 토의간이라고 제목이 불렸어요. 토끼간이란 뜻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토끼전의 형성 과정까지 적어두세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풍자라는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죠. 여긴 줄 쳐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비난, 개선하기 위한 의도로 비웃음, 조롱, 익살, 비꼬기 등의 방식을 활용한 표현 방법입니다. 되셨나요? 거기까지 하시면 이제 본문은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그 뒤에 학습 활동을 간단히 할까요? 학습 활동까지만 간단히 하고 중요한 거 내용 정리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학습 활동, 이런 산문 문학들은 줄거리 쭉 전개되는 거 아셔야 되는 거 알죠? 이야기 전개 과정 첫 번째 나와 있고요. 거기 옆에 쓰세요. 뭐라고 쓰시느냐? 토끼가 별주부의 꿰매 넘어가서 별주부의 꿰매 넘어가서 꼬임에 넘어간 거죠. 꿰매 넘어가서 용궁으로 감. 토끼가 별주부 꿰매 넘어가서 용궁으로 감. 그 다음 자 여기 됐습니다. 토끼는 사로잡혀 용왕을 위해 간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을 들음. 했어요. 세 번째, 토끼는 사로잡혀 용왕을 위해 간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을 들음. 그 다음 네 번째, 토끼는 꾀를 내어 간을 육지에 놓고 왔다고 거짓말을 함. 토끼는 간을 내어 미안해. 꾀를 내어 간을 육지에 놓고 왔다고 거짓말을 함. 그 다음 다섯 번째, 용왕은 그 말을 믿고 토끼를 환대하며. 용왕은 그 말을 믿고 토끼를 환대하며 간을 가져오도록 함. 하셨죠? 자, 그리고 그 뒷부분 보시면요. 이번에 토끼전의 주요 장면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성격 파악하는 부분인데요. 간단히 쓰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요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거의 다 씁니다. 권력을 갖고 싶은 권력욕이 있다.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충직함. 그 다음에 경솔하죠. 경솔하고요. 이기적임. 요 부분 알죠? 이기적이고 그리고 권위적이다. 그 다음 토끼는요. 임기응변이 뛰어남. 꾀가 많음. 임기응변 뛰어남. 꾀가 많음. 그 다음 이 부분에서는 충직한 자가살이의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 얘는 어리석고요. 그 다음 내 말 들어 꺼져 라고 얘기했죠. 이런 거를 독단적이라고 해요.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독단적. 그래서 어리석음, 독단적임. 그 다음 3번 보시면 토끼전에 드러나 있는 풍자에 대한 얘기, 풍자적 우위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건 잘 알아두세요. 이런 거 활용해서 문제로 나오니까 사회의 온갖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비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애를 풍자적 우위라고 한다. 그래서 토끼전은 보이죠? 조선 후기 사회의 부조리, 부정부패를 동물의 조합을 통해서 빗대어서 풍자하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선 후기의 정치 상황 현실이 잘 드러나 있음. 그래서 토끼는 했죠. 힘없지만 지혜로운 백성. 그 다음 별주부 쓰셔야죠. 충직하나 어리석은 신하. 그 다음 용왕 세 번째 뭐라고 해야 돼요?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지배계층. 그 다음 2번 각 등장인물을 통해서 작가가 풍자하고자 하는 현실세계의 모습은 뭐냐고 다 씁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지배계층의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태도 풍자.
아셨죠? 그 다음에 그 아래 3번 같은 경우 그래서 풍자의 문학적 효과는 씁니다. 풍자를 통해서 독자는 삶과 사회에 대한 교훈적 가치를 얻게 되며 세계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질 수 있다.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적용학습이니까 요거는 뭐 시험범위 들어가면 간단히 해드리고요. 내용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합시다. 자, 긴 거 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